대표님, 지금 바다로 떨어지셨습니다. 무슨 소리야? 구조 요청은? 통신이 끊겼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던 그 밤, 대한민국 3위 IT 기업의 여성 대표 차도윤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사고일까요? 아니면 계획된 제거일까요? 그 시각 남해의 작은 항구. 엄마! 또 바다에 가요? 이번엔 끝까지 간다. 파면된 해양경찰 서혜린. 20년 전 수색을 멈추라는 명령을 거부하지 못했던 여자. 그녀가 다시 바다로 나섭니다. 그리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실종된 대표와 구조에 나선 여자가 과거 하나의 사고로 얽혀 있었다는 사실을. 폭풍은 사람을 삼키지만 어떤 진실은 파도 위로 떠오릅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행복과 건강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42층, 유리 건물 꼭대기. 차도윤은 창가에 서서 아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의 한강은 잔잔했습니다. 유람선 한 척이 천천히 물살을 가르며 지나갔고, 강변 자전거 도로에는 알록달록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줄지어 달리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아파트 단지 불빛이 강물에 반사되어 흔들렸습니다. 도윤은 그 풍경을 내려다보며 가슴 한편에서 올라오는 묘한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분명 성공했습니다. 누가 봐도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창업 20년 만에 국내 세 번째로 큰 정보기술 플랫폼 기업을 일궈냈고 경제지 표지에 수십 번 얼굴을 올렸으며 업계에서 차 대표라는 세 글자는 그 자체로 하나의 브랜드가 되어 있었습니다. 조선소 노동자의 딸로 태어나 장학금으로 서울 공과대학을 나와 손에 쥔 것 하나 없이 창업 전선에 뛰어들었던 25살의 그 시절을 생각하면 지금은 꿈 같은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 창가에 설 때마다 가슴속 어딘가가 텅 비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걸까요? 성공했는데 왜 이렇게 조용하지? 도윤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이 유리창에 부딪혀 되돌아왔습니다.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습니다. 55년을 살아오면서 도윤은 늘 혼자였습니다. 남성 중심의 정보기술 업계에서 여자로 버텨내기 위해 감정을 눌렀고 인간관계보다 성과를 택했으며 누군가에게 기대는 법을 잊은 채 살았습니다. 성공은 손에 넣었지만 그 성공이 채워주지 못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윤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외면해왔습니다. 이사회 회의실은 언제나처럼 차갑고 깔끔했습니다. 긴 타원형 테이블 양쪽으로 12명의 이사들이 정장 차림으로 앉아 있었고 상석에는 최대 주주이자 이사회 의장인 박성호가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70살의 박성호는 군사정권 시절부터 살아남은 사람 특유의 눈빛을 갖고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끊임없이 계산하는 눈, 감정이 완전히 배제된 눈. 도윤은 그 눈을 마주칠 때마다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올해 영업이익 전년 대비 23% 증가. 신규 가입자 수 역대 최고치. 차 대표님의 리더십 덕분입니다. 재무총괄 김태준이 보고서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테이블 주변에서 박수가 흘렀습니다. 그런데 도윤은 그 박수 소리가 왜 이렇게 공허하게 들리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칭찬하는 입술과 달리 이사들의 눈빛은 전혀 달랐습니다. 무언가를 재고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20년을 함께한 동업자. 창업 초기부터 재물을 도맡았던 사람. 언제나 한 발짝 뒤에서 충직하게 따라왔던 사람. 그런데 오늘따라 그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도윤은 그 위화감을 마음속 깊이 눌러 담았습니다.
아직은 확신이 없었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를 걷는데 조카 차지우가 다가왔습니다. 30살 스타트업 실패 후 회사로 돌아온 청년. 어린 시절 부모를 바다 사고로 잃고 도윤이 걷어 키운 아이였습니다. 도윤을 원망하면서도 의지하는 복잡하고 아픈 관계. 고모, 이번 창립 20주년 요트 행사 굳이 가야 해요? 일정 좀 바꾸면 어떨까요? 날씨 예보도 좋지 않다던데. 지우는 무심한 듯 말했지만 눈빛은 어딘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창밖으로 흐린 하늘이 보였습니다. 바다를 피하면 난 평생 못 벗어나. 짧고 단호한 대답이었습니다. 지우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바다를 두려워한다는 걸 지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도윤에게 바다는 죄책감 그 자체였습니다. 30대 초반 도윤의 남동생 차도연이 바다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창업에 몰두하느라 며칠간 동생의 연락을 받지 못했던 도윤은 동생이 세상을 떠난 후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수색은 믿기지 않을 만큼 짧게 끝났습니다. 구조대는 이틀 만에 수색을 중단했고 도윤은 그 결정을 끝내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왜 더 찾지 않았는지, 왜 그렇게 빨리 포기했는지. 그 의문은 20년이 지난 지금도 가슴속에 돌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도윤은 더 독해졌습니다. 더 냉철해졌습니다. 감정을 드러내는 일이 줄었고 인간관계는 점점 좁아졌으며 성공이 쌓일수록 내면의 공백은 오히려 더 깊어졌습니다. 화려한 사무실, 차가운 가슴. 그것이 차도윤의 이면이었습니다. 그 시각 서울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남해 항구. 새벽 4시 수산물 경매장에는 생선 비린내와 고함 소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서혜리는 무거운 수산물 상자를 옮기며 이마에 땀을 소매로 닦았습니다. 48살. 한때 해양경찰 구조팀장으로 수십 명의 목숨을 건진 사람이 지금은 항구 경매장 보조원으로 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가끔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상부 비리 고발했다가 쫓겨난 여자 맞지? 쓸데없이 나섰다가 제 발등 찍은 거지, 뭐. 혜리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들려도 반응하지 않는 법을 오래전에 몸으로 익혔습니다. 밀수 단속 현장에서 남편을 잃고 조직의 부패를 홀로 고발했다가 면직당하고 17살 아들 민재를 혼자 키우며 살아온 시간들. 그 세월이 혜린을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무너질 것 같으면서도 끝내 무너지지 않는 사람으로. 일이 끝난 오후 혜린은 방파제 끝에 홀로 서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가 낮게 밀려왔다. 천천히 물러났습니다. 갈매기 한 마리가 수면 위를 스치고 날아올랐습니다. 혜린은 늘 이 시간에 바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바다. 자신의 신념이 꺾인 바다. 그리고 오래전 한 사람을 끝내 찾아내지 못했던 그 바다.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혜린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파도 소리가 그 말을 멀리 가져갔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 민재였습니다. 엄마, 밥 먹어야지. 또 여기 있었어. 응, 간다. 민재는 엄마를 닮아 말이 없었습니다. 조용하고 이성적인 아이. 해양공학자를 꿈꾸는 고등학교 3학년. 어느 기업의 장학금을 받아 학업을 이어가고 있는 아이였습니다. 혜리는 그 장학금 후원 기업의 이름을 볼 때마다 가슴 한쪽이 묘하게 걸렸습니다.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단지 그 이름 어딘가에서 오래전 자신이 외면하고 싶었던 기억의 냄새가 났습니다. 서울의 유리 건물과 남해의 방파제. 전혀 다른 두 세계에서 두 여자는 같은 바다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는 20년 전 미처 청산하지 못한 빚을 아직 기억한 채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폭풍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창립 20주년 기념 요트 행사 당일, 서울 도심을 벗어나 남해로 내려오는 길, 차도유는 차창 밖으로 흘러가는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고속도로 양옆으로 펼쳐진 논밭이 초록빛으로 출렁였고 멀리 산자락 아래 작은 마을들이 점점이 박혀 있었습니다. 도유는 그 풍경을 보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가슴 어딘가에서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조금씩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오늘따라 하늘빛이 이상했습니다. 짙푸른 게 아니라 어딘가 탁하고 눌린 듯한 빛깔. 기상예보에서는 저녁 무렵 약한 비가 내릴 수 있다고 했지만 도윤의 눈에 보이는 하늘은 그보다 훨씬 무거워 보였습니다. 항구에 도착하자 행사 관계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흰색 요트 세 척이 부두에 나란히 정박해 있었고 직원들과 주요 임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모습을 드러내자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화사한 웃음들, 가벼운 악수들. 그런데 도윤의 시선은 그 속에서 자꾸만 한 사람에게로 향했습니다. 김태준이었습니다. 태준은 저쪽에서 이사 2명과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도윤과 눈이 마주치자 태준은 자연스럽게 웃으며 손을 들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연스러움이 오히려 도윤의 마음을 긁었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대표님, 오늘 날씨가 좀 걱정되긴 하는데요. 선장님이 항로 조정하면 괜찮을 거라고 했습니다. 행사 담당 직원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정대로 진행하죠. 도윤은 짧게 답하고 요트에 올랐습니다. 요트는 천천히 항구를 벗어났습니다. 엔진 소리가 낮게 깔리고 파도가 선체를 부드럽게 두드렸습니다. 갑판 위에서 직원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렸지만 도윤은 홀로 뱃머리 쪽에 서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수평선이 멀고 넓었습니다. 저 바다 어딘가에 동생이 있었습니다. 20년 전 차도연은 이 바다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구조대는 이틀 만에 수색을 멈췄습니다. 도윤은 그날 이후 바다를 볼 때마다 가슴에 돌덩이가 얹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돌덩이를 내려놓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것이었습니다. 피하면 끝나지 않으니까. 마주봐야 비로소 벗어날 수 있으니까. 해가 기울기 시작하면서 하늘이 급격히 변했습니다. 서쪽 하늘에서 검은 구름이 빠른 속도로 밀려왔습니다. 바람이 갑자기 강해지더니 파도가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갑판 위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실내로 들어갔습니다. 선장이 긴장된 목소리로 무전을 쳤습니다. 예보에 없던 저기압이 급발달하고 있습니다. 항구로 복귀해야 합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갑자기 뚝 끊겼습니다. 완전한 정적. 파도 소리만 남았습니다. 엔진이 왜 꺼진 거죠? 선장이 황급히 기관실로 내려갔습니다. 도윤은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고장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달랐습니다. 도윤은 재빨리 선실 안으로 들어가 위성 통신기를 잡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기기 앞에 태준이 서 있었습니다. 태준은 무언가를 조작하다가 도윤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태준 씨, 뭐 하는 겁니까? 아, 구조 신호 보내려고요. 잘 안 되네요. 태준은 침착하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도윤은 보았습니다. 태준의 손이 통신기의 연결 단자를 쥐고 있었다는 것을, 연결하는 손이 아니라 뽑아내는 손이었다는 것을. 태준 씨, 도윤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 순간 요트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폭풍이 본격적으로 덮쳐왔습니다.
파도가 갑판을 덮쳤고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요트는 방향을 잃고 폭풍 속에서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도유는 난간을 붙잡으려 했지만 거대한 파도가 갑판을 덮치는 순간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차가운 바다가 도윤을 삼켰습니다. 소금물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위아래를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도윤은 본능적으로 팔을 휘저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차갑고 어두운 물속에서 도윤은 필사적으로 수면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겨우 고개를 내밀었을 때 요트는 이미 폭풍 속으로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빗줄기가 쏟아졌습니다. 파도가 사정없이 몰아쳤습니다. 도윤은 혼자였습니다. 칠흑 같은 밤바다 한가운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어둠 속에서 도윤은 파도에 밀리고 또 밀렸습니다. 의식이 흐릿해지는 가운데 단 하나의 생각만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야. 한편 그 시각, 남해 항구의 수산물 경매장. 서혜리는 늦은 저녁 마감 일을 끝내고 외투를 걸치다가 항구 사무소 텔레비전 화면에서 눈을 멈췄습니다. 속보 자막이 흘렀습니다. 국내 정보기술 기업 대표 차도윤 씨, 요트 행사 중 실종. 해상 수색 진행 중. 혜린의 손이 멈췄습니다. 차도윤. 그 이름이 가슴 어딘가를 건드렸습니다. 낯선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20년 전 수색을 중단하던 그날 밤, 젊은 구조팀원이었던 혜린은 상부의 명령에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그날 찾지 못한 사람의 성이 차 씨였습니다. 그리고 유족 중에 언니가 있었습니다. 혜린은 그 언니의 눈빛을 지금도 기억했습니다. 절규하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꾹 누른 채 타오르는 눈빛이었습니다. 텔레비전 화면 속 사진에서 차도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혜린의 심장이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가라앉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뉴스는 온통 차도윤의 실종 소식으로 가득했습니다. 국내 3위 정보기술 기업 대표 차도윤 씨, 요트 사고로 실종. 해경 수색 중. 생존 가능성 불투명. 텔레비전 화면마다 도윤의 사진이 떴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단정한 표정. 경제지 인터뷰 사진이었습니다. 앵커는 차분한 목소리로 사고 경위를 설명했고 화면 한쪽에는 폭풍이 몰아치는 남해 바다의 실시간 영상이 흘렀습니다. 파도가 높았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서혜리는 방파제에 서서 그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거셌습니다. 외투 자락이 세차게 펄럭였고 머리카락이 얼굴을 덮쳤습니다. 혜리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젯밤부터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텔레비전 속보를 보는 순간부터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20년 전의 기억이 밤새 혜린을 잠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날 밤을 혜린은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했습니다. 28살 해양경찰에 들어온 지 3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남해 먼바다에서 소형 어선이 전복됐다는 신고가 들어왔고 혜린은 구조팀원으로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파도가 높았고 날씨가 나빴습니다. 구조팀은 밤새 수색했지만 실종자 한 명을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차도현, 25살. 그 이름이 수색 명단에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부에서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수색 중단. 혜린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실종된 지 이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해류 방향상 아직 생존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혜린은 상관에게 따졌습니다. 아직 이릅니다. 해류를 보면 동쪽 해역까지 수색 범위를 넓혀야 합니다. 명령이야. 따라. 그게 끝이었습니다. 혜린은 수색선에서 내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항구 대기실에서 유족을 마주쳤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은 젊은 여자였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울 수조차 없는 사람처럼 그냥 서 있었습니다. 해리는 그 여자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최선을 다했다는 말도 모두 거짓말처럼 느껴졌으니까요. 그 여자가 차도윤이었습니다. 해리는 20년이 지나서야 그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방파제 끝에서 바람을 맞으며 해리는 천천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 시절 자신이 할 수 없었던 일을 지금의 자신이 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해야 했습니다. 공식 해경 수색대가 있었지만 해리는 알았습니다. 공식 수색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범위가 정해져 있고 시간이 정해져 있고 누군가의 명령에 따라 언제든 중단될 수 있다는 것을. 20년 전처럼 나는 간다. 해리는 혼자 말했습니다. 파도 소리가 그 말을 집어삼켰지만 해린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해리는 창고를 열었습니다. 먼지가 쌓인 장비들이 가득했습니다. 구조장비, 방수복, 위성 위치 확인 장치. 면직 이후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것들이었습니다. 해리는 하나씩 꺼내 상태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익숙하게 움직였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민재가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엄마, 뭐해? 민재는 창고 안을 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설마 또 나가려는 거야? 흥. 어디를? 차도윤 대표 수색구역. 민재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17살이었지만 상황 파악이 빨랐습니다.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결심하면 어떻게 되는지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엄마, 이번엔 또 다쳐요. 지난번에도 혼자 나갔다가 갈비뼈 부러졌잖아요. 이번엔 다르다. 뭐가 달라요? 해리는 방수복을 접으며 잠시 멈췄습니다. 이번엔 끝까지 갈 거야. 민재는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엄마를 말릴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민재는 방으로 들어가더니 잠시 후 다시 나왔습니다.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낡은 해도 바다 지형 분석 자료였습니다. 어젯밤 폭풍 당시 해류 방향이에요. 제가 분석했어요. 해리는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해류 흐름상 실종 지점에서 남동쪽으로 약 30km 이내에 무인도 군락이 있어요. 공식 수색대는 북쪽 항로 위주로 수색하고 있는데 저는 이쪽이 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민재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해리는 아들이 내민 자료를 받아들었습니다. 꼼꼼하게 표시된 해류 방향, 섬 위치, 수온 분포. 해양공학자를 꿈꾸는 아이답게 정밀한 분석이었습니다. 해리는 자료를 훑어보며 눈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민재의 말이 맞았습니다. 공식 수색대는 실종 지점 북쪽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젯밤 폭풍의 방향과 해류를 고려하면 남동쪽이었습니다. 잘했다. 해리는 짧게 말하고 지도를 장비 가방에 넣었습니다. 엄마. 민재가 낮게 불렀습니다. 꼭 찾아와요. 해리는 아들의 머리를 한번 쓸어내렸습니다. 말 대신 눈빛으로 답했습니다. 반드시 그러겠다고. 해리는 장비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섰습니다. 항구로 향하는 골목길, 바람이 정면으로 불어왔습니다. 해리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바람을 정면으로 받으며 걸었습니다. 20년 전 명령 한마디에 수색을 멈춰야 했던 그날의 해린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의 해린에게는 멈추라고 명령할 상부도 면직시킬 조직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역설적으로 해린을 자유롭게 했습니다. 항구에 도착한 해린은 오래된 소형 구조선 앞에 섰습니다. 낡았지만 엔진은 살아있었습니다. 해린은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이 낮게 울렸습니다.
바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파도에 밀리고 또 밀렸습니다. 차도윤이 눈을 떴을 때 얼굴 위로 모래가 느껴졌습니다. 차갑고 거친 모래였습니다. 입안에 소금 맛이 가득했고 온몸이 납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앞에 낯선 해변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사람의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작은 무인도였습니다. 울창한 나무들이 해변을 에워싸고 있었고 파도는 쉬지 않고 밀려왔다 물러났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무겁고 흐렸습니다. 도윤은 몸을 일으키려다 날카로운 통증에 신음을 삼켰습니다. 오른쪽 발목이었습니다. 파도에 휩쓸리면서 바위에 부딪힌 것 같았습니다. 발목이 퉁퉁 부어 있었고 조금만 힘을 줘도 통증이 온몸으로 퍼졌습니다. 도윤은 이를 악물고 팔로 몸을 끌어 해변 안쪽으로 이동했습니다. 파도가 닿지 않는 곳까지. 나무 그늘 아래 겨우 등을 기댔을 때 숨이 거칠게 몰아쳤습니다. 얼마나 정신을 잃었던 걸까요? 하늘빛을 보니 아침이 지나 오후로 접어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폭풍은 잦아들었지만 바람은 여전히 거셌고 파도는 높았습니다. 도윤은 주머니를 더듬었습니다. 휴대전화는 없었습니다. 바다로 떨어지는 순간 어딘가로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갑도 통신수단도 물도 없었습니다. 도윤은 나무에 등을 기댄 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하늘은 희뿌옇게 흐려 있었습니다. 살아야 한다. 머릿속에서 그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생각이 절박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살아야 한다는 말이 머리로는 들어왔는데 가슴으로는 닿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은 그 감각이 낯설었습니다. 55년을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이런 무감각함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싸웠습니다. 남성 중심의 업계에서 편견과 차별 속에서 혼자 기업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늘 이를 악물고 앞으로만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낯선 섬에서 혼자 앉아 있으니 이상하게 힘이 빠졌습니다. 도윤의 눈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의식이 흐려지는 경계 어딘가에서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20년 전이었습니다. 영안실 복도, 형광등 불빛 아래 도윤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처럼 서 있었습니다. 동생 차도현의 이름이 적힌 명패를 바라보면서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수색 이틀 만에 중단됐고 동생의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실종으로 처리됐습니다. 도윤은 그 서류에 도장을 찍으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떨리는 손을 왼손으로 꽉 잡았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울기 시작하면 멈출 수 없을 것 같았으니까요. 항구 대기실에서 구조대원 한 명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젊은 여자였습니다. 검은 제복을 입고 있었고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사람의 눈빛. 도윤은 그 눈빛을 외면했습니다. 그 시절의 도윤은 누구의 미안함도 받아줄 여유가 없었습니다. 왜 멈춘 거죠? 도윤은 지금도 그 질문을 품고 살았습니다. 왜 이틀 만에 수색을 멈췄는지, 조금만 더 했다면 달랐을지. 그 질문은 20년 동안 단 한 번도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워졌습니다. 동생아. 도윤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이제 여기서 끝인가.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도윤은 스스로 놀랐습니다. 포기하는 말이었습니다. 살면서 단 한 번도 포기라는 단어를 입에 올린 적 없던 차도윤이 지금 이 섬에서 혼자 그 말을 내뱉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눈을 감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감으면 다시 뜨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탈진한 몸이 의식을 끌어당겼습니다.
도윤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손가락으로 모래를 움켜쥐었습니다. 차갑고 거친 감촉이 손바닥을 자극했습니다. 그 감각에 집중했습니다. 살아야 했습니다. 이유를 몰라도 살아야 했습니다. 밤이 왔습니다. 무인도의 밤은 완전한 어둠이었습니다. 도시의 밤처럼 어디선가 빛이 새어 들어오는 것도 없었습니다. 하늘에는 구름이 걷히면서 별이 드러났습니다. 도윤은 나무에 기댄 채 그 별들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린 시절 조선소 노동자였던 아버지가 밤하늘을 보며 말했습니다. 도윤아, 별이 많은 날엔 바다가 잠잠해진다. 도윤은 그 말을 수십 년 만에 떠올렸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 투박하고 낮은 그 목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가난했지만 바다를 무서워하지 않았던 아버지. 도윤은 아버지에게서 버티는 법을 배웠다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포기하지 않는 법을 배웠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도윤은 발목에 감을 것이 필요했습니다. 주변을 살폈습니다. 재킷을 입고 있었습니다. 천재질이었습니다. 도윤은 재킷 안감을 손으로 뜯어냈습니다. 힘이 없어 쉽지 않았지만 이를 악물고 찢어냈습니다. 부어오른 발목에 천을 감았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없는 것보다 나았습니다. 물이 문제였습니다. 입안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도윤은 주변을 살폈습니다. 나무들 사이로 들어가면 빗물이 고인 곳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도윤은 발목을 끌며 나무 사이로 들어갔습니다. 한 발짝 내디딜 때마다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무 밑동 옆에 움푹 파인 바위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 빗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도윤은 손으로 물을 떠서 입에 가져갔습니다. 차갑고 비린 맛이 났지만 그것이 지금 이 순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도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다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많았습니다. 아버지 말대로라면 바다가 잠잠해질 것이었습니다. 도윤은 눈을 감지 않으려 하면서도 서서히 의식이 흐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잠이 아니라 탈진이었습니다. 그 경계 어딘가에서 도윤은 이상한 확신 하나를 붙잡았습니다. 누군가 올 것이었습니다. 이유는 몰랐습니다. 그냥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55년을 살아오면서 직관이 틀린 적이 많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그 직관을 믿기로 했습니다. 살아있어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눈을 감지 않으려 애쓰면서 도윤은 별을 하나씩 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파도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서해린의 구조선은 파도를 가르며 남동쪽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거셌습니다. 파도가 선체를 연거푸 두드렸고 갑판 위로 물보라가 쏟아졌습니다. 해리는 조타석에서 핸들을 두 손으로 꽉 잡은 채 전방을 응시했습니다. 헤드램프 불빛이 어두운 바다 위를 좁게 비쳤습니다. 시야가 나빴습니다. 파도가 높아질 때마다 선체가 크게 흔들렸고 해리는 그때마다 몸을 낮추며 중심을 잡았습니다. 민재가 분석해준 해도를 머릿속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실종 지점에서 남동쪽으로 30km. 그 방향에 작은 무인도 군락이 있었습니다. 공식 수색대는 북쪽 항로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해리는 그쪽이 아니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어젯밤 폭풍의 방향과 색이 해류의 흐름을 고려하면 표류 방향은 남동쪽이었습니다. 20년간 바다에서 몸으로 익힌 감각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파도가 한번 크게 덮쳤습니다. 선체가 오른쪽으로 기울었다가 천천히 복원됐습니다. 해리는 숨을 한 번 내쉬고 다시 전방을 봤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큰 무언가가 혜린을 앞으로 밀고 있었습니다. 20년 전에 멈춰야 했던 그 수색을 지금 이 바다에서 다시 시작하는 기분이었습니다. 3시간이 지났습니다. 레이더 화면에 작은 섬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혜린은 속도를 줄이며 섬에 접근했습니다. 주변 해역에 암초가 많아 조심스러웠습니다. 헤드램프로 해변을 훑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혜린은 천천히 불빛을 이동시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해변 나무 그늘 아래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혜린은 즉시 닻을 내리고 구명 보트를 내렸습니다. 노를 저어 해변으로 접근했습니다. 모래사장에 닿는 순간 혜린은 뛰었습니다. 발목을 천으로 감은 채 나무에 기대어 있는 사람. 얼굴이 창백했고 입술이 말라 있었습니다. 숨은 쉬고 있었습니다. 가늘고 얕은 호흡이었지만 분명히 살아 있었습니다. 차도윤 대표. 혜린이 크게 불렀습니다. 도윤의 눈꺼풀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초점이 흐렸습니다. 혜린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도윤은 눈을 깜빡였습니다.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 눈빛이었습니다. 혜린은 도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저 왔습니다. 도윤의 입술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당신 누구요? 혜린은 대답 대신 먼저 수통을 꺼내 도윤의 입에 가져갔습니다.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수통을 잡고 물을 마셨습니다. 그 손이 너무 차가웠습니다. 혜린은 방수 담요를 꺼내 도윤의 어깨에 둘렀습니다. 도윤은 물을 마시고 나서야 조금씩 정신이 들었습니다. 혜린의 얼굴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헤드램프 불빛 아래 드러난 얼굴.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낯설지 않았습니다. 어딘가에서 본 적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어디서였을까? 도윤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흐릿하고 먼 기억 속에서 무언가가 떠올랐습니다. 영안실 복도, 형광등 불빛, 검은 제복을 입은 젊은 여자. 도윤의 눈이 천천히 커졌습니다. 당신 그때 그 구조대원. 혜린은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탈진한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 단단한 무언가가 들어 있었습니다. 20년 전, 당신들이 멈췄잖아요. 바람 소리가 두 사람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혜린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내가 멈춘 게 아니었습니다. 무슨 소리요? 구조대가 이틀 만에 철수했잖아요. 동생이 아직 거기 있었는데.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년간 삭혀온 말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려 했습니다. 혜린은 천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상부 명령이었습니다. 저는 더 수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해류 방향이 달랐고 동쪽 해역까지 범위를 넓혀야 했습니다. 하지만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수색 중단. 그 명령을 따랐잖아요. 따랐습니다. 혜린은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이후 단 하루도 그 선택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렸습니다. 도윤은 혜린을 바라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55년을 살아오면서 단련된 눈이었습니다. 왜 지금 여기 온 거요? 혜린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20년 전에 못 끝낸 수색을 끝내러 왔습니다. 그 말이 밤바다 위에 떨어졌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눈을 내려깔았습니다. 뭔가 가슴 깊은 곳에서 단단하게 막혀있던 것이 조금씩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안도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혜린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말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도윤의 발목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천으로 감겨 있었지만 부기가 심했습니다.
골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해리는 구급 가방에서 부목과 붕대를 꺼냈습니다. 능숙한 손놀림으로 발목을 고정했습니다. 아프면 말하세요. 괜찮습니다. 도윤은 통증에 이마를 찌푸리면서도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해리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정도 상황에서 이렇게 버티고 있다는 것이. 발목을 고정하고 나서 해리는 도윤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구조선까지 가야 합니다. 제가 잡겠습니다. 도윤은 해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두 여자가 나란히 해변을 걸었습니다. 파도가 발밑을 적셨습니다. 도윤은 걸으면서 문득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20년 동안 원망했던 사람이 지금 자신의 무게를 받쳐주고 있었습니다. 구조선에 오르기 직전 도윤이 멈췄습니다. 서혜린 씨. 혜린이 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짧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 두 사람 모두 알았습니다. 단순한 구조에 대한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을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이 처음으로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순간이었습니다. 해리는 아무 말 없이 도윤을 선실로 안내했습니다. 엔진이 다시 울렸습니다. 구조선은 천천히 섬을 벗어났습니다. 동쪽 수평선 끝에서 희미하게 새벽빛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거칠었던 파도가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바다가 드디어 답을 주고 있었습니다. 구조선이 항구에 닿은 것은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부두에는 이미 사람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해경대원 몇 명과 취재진, 그리고 회사 관계자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해린이 도윤을 부축하며 선착장에 내려서는 순간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구조대원들이 달려왔고 들것이 펼쳐졌습니다. 도윤은 들것에 실리면서도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주변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낯익은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이사들, 직원들, 그리고 저쪽 구석에 서 있는 김태준. 태준은 도윤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반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주 짧은 움직임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알아채지 못했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도윤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구급차가 달리는 동안 도윤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요트 위에서 태준이 위성통신기의 연결 단자를 뽑던 손. 엔진이 꺼지던 순간에 완전한 정적. 그리고 폭풍이 오기 전 조카 지우가 일정 변경을 제안했다는 사실. 하나씩 맞춰보면 퍼즐이 되었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철저히 계획한 일이었습니다. 해리는 병원에 도윤을 인계하고 주차장 한쪽에 서서 담배 한 개비를 꺼냈습니다. 불을 붙이지는 않았습니다. 끊은 지 5년이 됐지만 손이 먼저 기억하고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해리는 담배를 손가락 사이에서 굴리다가 결국 구겼습니다. 구조선 안에서 도윤을 돌보는 내내 해린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도윤의 발목을 고정하면서 저체온 증상을 확인하면서 수액팩을 교체하면서 해리는 한편으로 요트 사고 자체에 대해 계속 생각했습니다. 해양경찰 출신의 눈으로 보면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첫째, 그날 기상 예보는 약한 비를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폭풍의 강도는 예보와 전혀 달랐습니다. 기상 이변은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엔진이 그 타이밍에 완전히 멈춘 것은 달랐습니다. 둘째, 구조 신호가 너무 늦었습니다. 요트에는 위성통신 장비가 있었습니다. 엔진이 꺼진 직후 신호를 보냈다면 수색 범위가 훨씬 좁아졌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신호는 2시간이나 늦게 발신됐습니다. 셋째, 도윤만 바다로 떨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같은 갑판 위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 부상을 입었지만
아무도 바다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해리는 주차장 바닥을 내려다봤습니다. 발끝으로 아스팔트를 천천히 두드렸습니다. 확인해야 했습니다. 해리는 구조선으로 돌아갔습니다. 도윤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해리는 한 가지를 챙겨두었습니다. 실종 해역 인근을 지나면서 건져 올린 요트 잔의 일부였습니다. 작은 전자부품이었습니다. 선체 기관실 쪽 파편으로 보였습니다. 해리는 그것을 비닐봉지에 넣어 선실 구석에 뒀습니다. 해리는 그 봉지를 꺼내 들고 불빛 아래에서 들여다봤습니다. 오래된 고장 흔적이 아니었습니다. 배선 부분이 깔끔하게 절단되어 있었습니다. 부식이나 충격으로 끊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밀하게, 의도적으로 절단된 흔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절단면 옆으로 아주 작은 송수신 부품이 붙어 있었습니다. 외부에서 신호를 보내면 특정 시점에 엔진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였습니다. 해린의 손이 멈췄습니다. 원격 제어였습니다. 누군가 외부에서 신호를 보내 엔진을 끈 것이었습니다.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설계된 일이었습니다. 해리는 그 부품을 다시 봉지에 넣고 천천히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이것을 경찰에 가져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해리는 구조선의 위성통신 기록 장치를 열었습니다. 수색 과정에서 주변 해역의 통신 신호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였습니다. 해리는 사고 당일 밤 해당 해역에서 발신된 신호 목록을 훑었습니다. 낯선 주파수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발신 시각은 폭풍이 시작되기 30분 전. 발신 위치는 요트 인근 해역. 수신 대상은 요트 기관실 쪽 장치와 일치했습니다. 해리는 그 기록을 출력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래전 비리를 고발하던 날과 같은 감각이었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두려움보다 해야 한다는 확신이 더 컸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온 해리는 도윤의 병실 앞에서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차도윤 대표님 면회 가능합니까? 보호자 외에는 아직 어렵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차지우였습니다. 조카. 도윤을 면회하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지우는 혜린을 보고 멈췄습니다. 혜린은 지우의 얼굴을 찬찬히 봤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눈빛 안에는 울음 외에 다른 무언가도 있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차지우 씨죠.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트 출발 전날 일정 변경을 제안하셨다고요. 지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그냥 날씨가 안 좋을 것 같아서요. 누구 부탁으로 제안하신 겁니까?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해리는 더 몰아붙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해리는 지우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할 말이 생기면 연락하십시오. 지우는 명함을 받아들고 고개를 숙인 채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해리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공모자인지 피해자인지 아직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지우는 무언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해리는 손에 든 증거 봉지를 내려다봤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서울 도심 고층 건물 안에서 김태주는 유리창 너머 도시를 내려다보며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구조됐다고요. 낮고 침착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나 전화를 쥔 손의 관절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태주는 창가에 서서 눈을 감았습니다. 계획이 틀어졌습니다. 그러나 태주는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20년을 2인자로 살면서 쌓아온 것들이 있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태주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다시 전화를 들었습니다. 파도는 물러갔다가 반드시 다시 밀려옵니다.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차도윤은 침대에 등을 기댄 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병원 창문 너머로 흐린 하늘이 보였습니다. 발목에는 부목이 고정되어 있었고 팔에는 수액줄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몸은 무거웠지만 머리는 이상하리만치 맑았습니다. 무인도에서 밤을 버티는 동안 혼탁했던 것들이 오히려 거쳐버린 것 같았습니다. 55년을 살아오면서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을 놓쳤는지, 그것이 생각보다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김태준이었습니다. 짙은 감색 정장에 넥타이를 반듯하게 맨 모습이었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눈썹을 모으고 입술을 살짝 내린 오랜 시간 갈고 닦은 그 표정. 도윤 씨, 정말 다행입니다. 얼마나 걱정했는지. 태주는 과일 바구니를 탁자 위에 내려놓으며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목소리가 흔들리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연기였습니다. 도윤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태준 씨가 와줬군요. 당연하죠. 20년 동반자인데요. 태준은 자연스럽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얼마나 오래 연습된 것인지 도윤은 이제야 보였습니다. 20년 동안 왜 보지 못했을까? 아니, 보면서도 믿고 싶지 않았던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이사회에서 비상경영체제 전환건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도윤 씨가 회복되는 동안 제가 대표 대행을 맡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미 박 의장님과도 이야기가 됐습니다. 태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마치 당연한 절차를 설명하듯이. 도윤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짧게 답하고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태준은 그것을 체념으로 읽은 것 같았습니다. 어깨에서 힘이 빠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병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서혜린이었습니다. 그리고 혜린의 뒤로 형사 2명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태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도윤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김태준 씨 맞으시죠? 형사가 말했습니다. 네, 그런데요. 요트 엔진 원격 제어 장치 설치 및 통신 기록과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태준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 눈이 빠르게 혜린에게로 향했다가 도윤에게로 향했습니다. 도윤은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그 눈빛 속에서 천천히 부서졌습니다. 이건 오해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동행해 주시면 됩니다. 형사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한 번 더 도윤을 봤습니다. 그 눈빛 속에 무엇이 있었는지 도윤은 끝까지 읽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읽어봐야 더 아플 것 같았으니까요. 태준이 형사들과 함께 병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도윤은 오랫동안 그 닫힌 문을 바라봤습니다. 혜린은 도윤의 침대 옆에 섰습니다. 엔진 기관실 파편에서 원격 제어 장치를 확인했습니다. 사고 당일 밤 해당 장치로 송신된 외부 신호 기록도 확보했습니다. 발신 위치가 요트 인근 해역이었습니다. 누군가 같은 배 위에 있거나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신호를 보낸 겁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험금 수령 서류와 대표 대행 관련 이사회 사전 합의 문건도 나왔습니다. 제가 떠나기 전날 밤 작성된 서류들이었습니다. 도윤의 눈이 잠시 감겼다가 떴습니다. 지우는요? 혜린은 잠시 말을 골랐습니다. 차지우 씨는 오늘 오전 자진해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도윤의 어깨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지우가 일정 변경 제안은 태준 씨의 부탁이었다고 했습니다. 날씨 때문이라는 이유를 붙여서
자연스럽게 출발 시간을 조정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지우 씨는 사고가 계획된 것인지는 몰랐다고 했습니다. 믿을 수 있을까요? 해리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아직은 모릅니다. 하지만 자진 출석한 것은 사실입니다. 도윤은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눈물이 고였습니다. 흘리지는 않았습니다. 조카를 믿고 싶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를 잃고 도윤의 손에 자란 아이. 원망하면서도 기댔던 아이. 그 아이가 설령 일부라도 이 일에 연루되어 있다면 도윤은 그 생각을 끝까지 밀어붙이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지우였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문 앞에 서서 들어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도윤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지우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고모.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그대로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태준 씨가 그냥 일정만 바꿔달라고 해서 저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고모가 그렇게 될 줄은. 울음이 터졌습니다. 오래 참았던 울음이었습니다. 지우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해리는 조용히 병실 한쪽으로 물러섰습니다. 도윤은 한참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믿어야 할지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저렇게 무너지고 있는 30살짜리 조카를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동생의 아들이었습니다. 도윤이 지키겠다고 마음먹었던 아이였습니다. 지우야. 도윤이 낮게 불렀습니다. 지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일어나. 지우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도윤은 지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넌 2번은 잃지 않겠다. 그 말이 병실 안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지우는 다시 눈물을 쏟았습니다. 이번에는 참지 않았습니다. 해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흐렸던 하늘이 조금씩 걷히고 있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가늘게 새어 들어왔습니다. 해리는 그 빛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20년 전 자신이 멈춰야 했던 수색이 이제 비로소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바다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의 편이었습니다. 3주가 지났습니다. 김태준은 구속됐습니다. 요트 엔진 원격 제어 장치 설치를 지시한 혐의, 위성통신 방해 혐의, 그리고 이사회 의장 박성호와 공모하여 경영권을 불법으로 장악하려 한 혐의가 모두 인정됐습니다. 박성호는 이사회 의장직에서 즉각 해임됐고 검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20년을 2인자로 살며 쌓아온 것들이 단 3주 만에 무너졌습니다. 차도윤은 발목 골절 판정을 받고 2주를 병원에서 보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도윤은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을 바라보며 지나온 55년을 천천히 되짚었습니다. 성공을 향해 달리는 동안 무엇을 놓쳤는지, 무인도의 밤이 가르쳐준 것이 무엇인지, 탈진한 몸으로 모래 위에 누워 별을 세던 그 순간, 도윤은 처음으로 자신의 내면과 오래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태어나는 날 아침, 도윤은 이미 결심을 굳히고 있었습니다. 기자회견 날이 왔습니다. 회견장은 기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마이크가 즐비했습니다. 도윤은 목발을 짚고 단상에 올랐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지만 예전과 달랐습니다. 뭔가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차갑게 세워져 있던 것들이 조금 내려앉은 얼굴이었습니다. 도윤은 마이크 앞에 서서 잠시 회견장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저는 오늘 2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첫째, 저는 대표직에서 물러납니다. 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받아 적기 시작했고 카메라 플래시가 연달아 터졌습니다. 도윤은 그 소란에 흔들리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이번 사고를 겪으면서 저는 오랫동안 외면해온 것들을 마주했습니다. 성공이라는 이름 아래 제가 쌓아온 것들이 때로는 제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그늘을 드리웠는지, 기업을 이끄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회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둘째, 해양구조안전재단을 설립하겠습니다. 도윤은 잠시 멈췄습니다. 이 나라의 바다에는 아직도 제대로 된 민간 구조 시스템이 없습니다. 공식 수색이 끝난 이후에도 바다 어딘가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압니다. 20년 전 제 동생이 그랬습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재단은 민간 해양 구조 인력을 양성하고 장비를 지원하며 공식 수색이 종료된 이후에도 수색을 이어갈 수 있는 체계를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재단의 초대 구조 책임자로 서혜린 씨를 위촉하겠습니다. 회견장 한쪽에 앉아 있던 혜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도윤이 며칠 전 직접 찾아와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혜린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왜 저입니까? 도윤은 망설이지 않고 답했습니다. 끝까지 가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압니다. 혜린은 그 말을 듣고 창밖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면직된 이후 5년. 항구 경매장에서 새벽마다 생선 상자를 옮기던 시간들. 사람들의 수군거림. 그리고 20년 전 명령 한마디에 수색선에서 내려야 했던 그날 밤. 그 모든 것들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는지도 모른다고 혜린은 생각했습니다. 하겠습니다. 혜린은 짧게 답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났습니다. 회견장 밖으로 나오자 민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교복 차림이었습니다. 수능이 2달도 채 남지 않은 고등학교 3학년. 혜린을 보자 달려오지는 않았습니다. 민재답게 그 자리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엄마. 잘 됐다. 3글자였습니다. 그런데 혜린은 그 3글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참았습니다. 민재 앞에서 우는 것은 어쩐지 어색했습니다. 민재야. 해양공학 가고 싶다고 했지.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재는 잠시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드물게 웃었습니다. 알았어. 도윤은 회견장을 나와 혜린을 찾았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건물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목발을 짚은 도윤의 걸음이 느렸고 혜린은 속도를 맞춰 걸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같은 것을 겪어온 사람들 사이의 침묵이었습니다. 건물 앞 광장에서 멀리 바다가 보였습니다. 남해였습니다. 이 도시는 어디서든 바다가 보였습니다. 수평선이 넓고 잔잔했습니다. 오늘은 파도가 낮았습니다. 도윤은 그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55년을 살아오면서 도윤에게 바다는 늘 죄책감이었습니다. 동생을 데려간 바다, 수색이 멈춰버린 바다, 원망과 슬픔이 가라앉아 있는 바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그 바다가 달리 보였습니다. 무인도의 밤을 버티게 해준 별빛이 반사되던 바다. 혜린이 폭풍을 뚫고 건너온 바다. 20년의 빚이 청산되기 시작한 바다. 혜린 씨, 도윤이 불렀습니다. 네. 20년 전 당신이 수색을 멈추지 않으려 했다는 거. 이제는 압니다. 혜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끝까지 왔다는 것도. 바람이 불었습니다. 두 사람의 머리카락이 함께 흔들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동생 대신. 혜린은 바다를 바라보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도 이제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도가 낮게 밀려왔다 물러났습니다.
갈매기 한 마리가 수면 위를 낮게 날았습니다. 햇빛이 수평선 위에서 부서졌습니다. 도윤은 바다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번엔 내가 빚을 갚았어. 그 말은 동생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바람이 그 말을 받아 바다 쪽으로 가져갔습니다. 파도 소리가 오래도록 이어졌습니다. 두 여자는 나란히 서서 그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만들어낸 인연이 이제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상처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상처를 안고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두 사람은 이 바다에서 배웠습니다. 바다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의 편이었습니다. 언제나 끝까지. 오늘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작은 공감 표시 한 번만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과 댓글도 어디에서 어떤 마음으로 보셨는지 댓글을 남겨주시면 앞으로 더 많은 감동과 반전의 드라마로 꼭 보답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